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연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평생 갖고 있었던 한 어린 마음을 글에 조금이나마 녹이면 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적만 해도 집안 형편은 좀 어려웠으나 평범하고 화목했던 가정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께선 어린 딸이었던 제게 한없이 자상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셨고 어머니께서는 엄하시지만 절 사랑 안에서 감싸주실 줄 아는 분이셨죠. 아버지께서 비록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장애를 얻으셨어도 부모님들께서 서로 아껴주시며 금슬이 좋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어머니께선 제 동생을 가지시기도 하셨죠. 저희 집에 할아버지께서 가끔 오셨는데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생까지 생기니 못할 말씀마저 하셨습니다. 예, 정선애미야.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분명 내 정선이 하나만 가지라고 했는데 둘째를 키웠고 또 가졌어. 애 낳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우리 아들 뼈 빠지게 또 고생하게 생겼구나. 라고 미운 말만 골라서 말씀하셨더랬죠. 며느리였던 어머니가 머쓱해할 때마다 저는 화가 나서 어머니 배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쉿! 우리 동생 들으면 속상하잖아. 나 동생 생긴 거 좋아. 내가 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했는데 왜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래? 그런 말 할 거면 가주세요. 라고 똑부러지게 말하자 어머니께서는 기막혀하는 할아버지의 막말 꾸중을 못 듣게 하려고 제 귀를 막은 뒤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제가 엄마 품에 파고들었을 때 얼굴을 가만히 대보았더니 아기가 꿀렁꿀렁하며 발로 차는 느낌이 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곧 언니나 누나가 된다는 사실에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동생과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진다 생각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산딸에 가까워 올수록 아빠는 근심 걱정에 가득 쌓여있는 상태였죠. 생활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아빠는 무슨 일이라도 하려 했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버리는 시원치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고작해야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였지만 그걸로 반값 내기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엄마가 절망적인 얼굴로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좋니? 우리 아기가 옆으로 있는데 곧 출산일이 다가오는데도 밑으로 안 내려오고 있어. 이러다간 제왕절개 해야 한다는데 그럼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을 텐데 하필 여가도 아니고 횡하로 있어서 즉 아이가 가로로 있어서 자연분만한 저와는 달리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이 계셨답니다. 게다가 역티자로 절개를 해야 해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산모도 더 힘들 거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아빠로서는 엄마와 동생을 살리기 위해 끝내는 할아버지께 손을 벌리고야 말았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당장 저희 집에 와서 돈 줄 생각은 안 하시고 잔소리만 잔뜩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내 그러게 진작 얘기했지. 자식 보지 말라고. 거기다 아들도 아니고 딸내미라며. 남들 다 아래로 있는 아이 옆으로 있으면 태어나도 속 썩일 게 뻔하다. 병원비까지는 못 대주고 니들이 하도 없다고 하니 이번 달 월세는 주인집한테 주고 가니 먹을 돈까지는 나한테 붙을 생각은 마라. 라며 야속하게 가버리시는데 정말 그때 전 할아버지가 미워서 분한 마음에 막 울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엄마는 예상 출산일보다 빠르게 진통을 겪었고 아빠는 치료비도 없는 와중에 일단 아내와 아이만 제발 살려만 달라고 무사히 수술만 잘 끝마쳐 달라며 큰 병원으로까지 옮긴 뒤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건강하게 동생 잘 낳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예쁜 동생 기다리자.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수술에 초조한 마음으로 아빠는 마치 본인에게 하는 듯한 말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저와 아빠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기뻐 서로 안아주었어요. 특히나 아빠가 그동안 마음이 많이 쓰였던지 엉겁결에 눈물까지 터뜨리더라고요. 저는 아빠한테 울보라고 놀렸고 그 사이 간호원이 갓 태어난 제 동생을 안고 나와 아빠와 제게 얼굴을 보여주는데 눈도 안 뜬 채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는 모습도 이상하게 내 동생이라 그런지 참 예뻤습니다. 아빠는 한없이 사랑스럽게
아이와 눈을 마주친 후 간호원이 아이를 데리고 갈 때까지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뭔가 결심한 듯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정선아, 아빠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외할머니랑 삼촌한테 연락했으니까 곧 오실 거야. 잠깐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앉아있어. 알았지? 사랑한다 우리 딸. 언니 된 거 축하해. 하며 제 볼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은 뒤 인자한 미소만을 남긴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어린 맘에도 뭔가 아빠가 심상치 않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외갓집 어른들까지 도착하니 그나마 좀 낫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가 없으니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간 후 엄마가 들어간 수술실에서 소란스러움이 일었습니다. 삼촌이 왔다 갔다 하는 의료진 한 명을 붙잡고 우리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묻자 의료진은 대답을 회피했고 갑자기 많은 의료진들이 또 한 번 분주하게 움직인 후 저희 엄마는 분만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심상치 않던 외할머니께서는 아예 의료진을 가로막으며 우리 딸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애는 잘 태어난 것 같은데 왜 산모가 그런 거예요? 묻자 끝까지 병원 측에서는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며 큰일은 아닐 거라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얼마 안 가서 중환자실에서 숨이 멎었다 했고 그렇게 저희 엄마는 동생을 낳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손살같이 일어난 황망한 사태에 저희 할머니께선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마셨고 삼촌이 할머니를 수습했지요. 저는 뭣도 모르고 긴급 상황에 겁에 질려 있었는데 막연하게 알았던 건 엄마를 이제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모만이 엄마를 찾는 저를 감싸 안아주며 우리 정선이 불쌍해서 어쩌냐고 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손으로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만 했죠. 그때 쭈뼛쭈뼛 경찰이 와서 비통한 얼굴로 소식을 전했는데 젊은 경찰이 표정조차 암담해 보이더군요. 잠깐만 엄마 곁에 있어달란 아빠가 한강에서 실종당한 상태라고 전하는데 느닷없이 한강이란 말에 당초에 영문을 몰랐던 가족들은 그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김서방이 왜 한강에 가서 그런 변을 당한 거냐고 묻자 마지못해 입을 여는 경찰이었습니다. 잠시 주인이 자리를 비운 가게에서 분유랑 돈을 훔치려다가 가게 주인한테 들켰어요. 그 근처에서 순찰하고 있던 제가 발견해서 절도 혐의로 추적을 했는데 불편한 다리로 도망치다가 막다른 한강 다리에서 포위당했고 무모하게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수색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실종 상태예요. 라고 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기가 막혀 주저앉아 버렸죠.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께서 허둥지둥 병원으로 오셨고 다짜고짜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경찰의 멱살을 잡고는 마음껏 내지르시며 우셨고 그러다가 다시 경찰에게 매달리며 아들 잃은 늙은이 헛짓한 거라며 망언이라고 다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서든 차가운 강물에서 우리 아들을 구조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할아버지셨습니다. 차갑고 독하신 분도 자식 앞에선 무너지시더군요. 그렇지만 간절한 할아버지의 바람에도 엄마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빠였던지라 엄마를 홀로 보낸 게 마음이 쓰였던지 저를 두고 동생을 두고 엄마 곁으로 그대로 가버리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엄마 아빠를 잃었고 두 분의 장례를 한꺼번에 치르게 되었지요. 다신 엄마 아빠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어른들 옆에서 저 역시 한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를 뒤쫓던 경찰도 장례식에 왔는데 어린 나이지만 아빠를 그렇게 만든 그 경찰이 미워서 미치겠더라고요. 무거운 맘 달랠 길이 없다며 조의금을 넣으려 할 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경찰 멱살을 잡으며 야, 이 나쁜 놈아.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없이 사는 사람 딱 한 번 눈 감아 줄 것이지. 그 다리 불편한 애를 꼭 한강으로 몰고 갔어야 했냐고. 가엾은 내 아들. 라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울부짖자 경찰 아저씨는 그저 제 일이 그런지라 어쩔 수 없었다며 죄송하단 말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든 안 했든 그 아저씨가 경찰로서 제 임무를 했든 안 했든 할아버지와 제 눈엔 그 아저씨는 흉측한 괴물로밖에 보이질 않았죠. 할아버지께선 경찰 아저씨 원망에 이어 제 어린 여동생에까지 원망을 여지없이 쏟아부었고 그만하라는 외할머니 말씀에 한바탕 사돈끼리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난 후 고아가 된 저는 할머니가 맡아 길러주시기로 하셨고 동생은 너무 어려서 자신이 없다 하여 결국 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동생을 안고 울부짖으며 할머니를 졸라대었지요. 할머니, 내 동생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인데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밥도 조금만 먹고 갖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사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우리 애기 같이 살자 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저를 안아주면 미안하다고 다 본인이 덕이 부족한 탓이라며 네 동생은 더 좋은 양부모 만나서 더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할머니랑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결국은 엄마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보물과 헤어져야 했고 그 이후로 다신 제 동생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네요. 모두가 제게 얘기는 안 했지만 부모님이 다 그렇게 된 건 동생 때문이라고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밑에서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아낌받고 자랐습니다. 간혹 제가 좋은 걸 입고 먹을 때마다 그 아이도 내 동생도 더 부잣집 부모 만나서 잘 자라고 있겠지? 라며 여겼지만 TV에서 가끔 입양아들에 대한 비참한 삶들이 방영이 될 때면 마침 내 동생 같아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제가 성인이 된 후 할머니와 이모에게 사정해서 동생이 있는 고아원을 알려달라 했지만 끝까지 입을 다무셨고 그냥 입양 갔다고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입양 갔는지 물어도 통 알려주질 않았고 국내에 입양됐는지 해외에 입양됐는지조차 굳게 입을 다무셨어요. 할머니와 이모는 저더러 그냥 동생에 대해 잊고 살라고만 하셨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선물 어떻게 해서든 동생을 찾고 싶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힘으로 동생을 찾으려면 일단 돈이 필요했고 온 힘을 다해 악착같이 돈을 벌기로 했어요. 억척스럽게 장사를 시작했고 동생과 다시 만나기 위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심부름센터에 부탁해 그렇게 동생을 찾아 헤맸지만 돈만 날리고 별 소득은 없더라고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찾는 게 힘겨워지니 저도 삶에 지쳐 포기하게 되었고 그저 잊고 살고자 했습니다. 저는 10년이란 세월을 오직 돈만 쫓으며 살았고 뼈 빠지게 모은 덕분에 간신히 제 가게 하나는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30이 넘어서야 작은 코너의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운명처럼 어느 한 남자를 만났는데 저보다 5살 어린 사람이었지만 의젓하고 바른 청년이었지요. 어머니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저희 가게를 들렀고 여동생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또 왔고 아는 친척, 아는 누나, 허구한 날 제 가게에 들려 뭔가를 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며 은근히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에 대해 묻는데 제게 궁금한 게 많은 듯 했습니다. 제가 시시콜콜 다 대답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좋은 감정을 싹트게 되었고 저는 5살 연하의 그 남자와 첫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30살이 넘도록 그 누구에게도 시집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친척들도 할머니도 아마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트라우마 때문이었겠죠. 제가 만약 경찰과 결혼한다 하면 다 뜯어말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저만의 가족이라는 존재가 사무치게 그리워서 직업이 어떻든 날 아껴주는 그 남자와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하루 날 잡아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취중 진담을 앞세워 제가 여태 살았던 환경과 삶들 뭐 하나 허투름 없이 모두 다 쏟아내었죠. 다행히 성품 좋은 남자친구는 절 가엽게 여기며 보듬어 주더라고요. 그 역시 제 마음을 알았던지 제 손을 꼭 잡아주고는 결혼하자 우리. 나 비록 나이는 당신보다 어리지만 그래도 직업 탄탄하고 월급은 작지만 언젠가 오를 테고 당신이 행복할 수 있게 당신의 남편으로서 곁에 있고 싶어. 라고 했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에 기꺼이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고 시골에 귀농을 했다던 부모님은 아들보다 5살 연상이고 부모까지 없는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긴 했지만 그저 아들이 좋다니 크게 반대 또한 하시질 않으셨어요. 관심도 간섭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시부모님 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시부모님이란 존재는 잘해줘도 부담, 못해줘도 부담. 그저 없는 존재인데 서로에게 관심 안 가지며 사는 것이 제일이라 했는데 부모 없이 자란 저는 그게 서운해서 일부러 시부모님께 자주 찾아뵈며 이쁨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어쨌든 시부모님께 좋은 작용을 했던 건지 정작 저는 결혼식 때 마음에 드는 며느리로서 제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우리는 달달한 앞길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의 상사분께서 저희 결혼식에 방문해 주셨는데 적어도 50살은 돼 보이는 아버지뻘 같은 분이셨어요. 남편이 상사를 보자마자 군기가 바짝 들어 90도 각도로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니 사람 좋은 웃음으로 손을 내저으시고는 아이고 이 사람아, 당연히 우리 식구가 결혼하는데 내가 와봐야지. 근데 얼굴만 비추고 나도 얼른 가봐야 해. 우리 아내가 셋째를 가져서 많이 예민해져 있거든. 아무튼 축하하네. 라고 악수를 청하자 남편은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어쩐지 낯이 익었어요. 저 눈매며 입매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알아보는 순간 온몸이 쎄해지며 등줄기가 싸늘해져 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상사는 20여 년 전에 제 아버지를 한강까지 가서 쫓았던 그 경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의 상사로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부들부들 떨려오며 새삼 잊고자 있던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어른인 저는 당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다만 이런 식으로 만나니 새삼 올라오던 감정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이 모두 끝날 때까지 굳어진 상태로 넋이 나가버렸고 남편의 업무로 인해 신혼여행이 미뤄져 그대로 신혼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피곤함에 침대에 바로 눕는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저는 상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남편 상사에 대해서 궁금하냐고 웃는 남편은 한참 말을 빙빙 돌리며 숨기려 했지만 저의 연이은 독촉에 끝내 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반장님 좋으신 분이긴 한데 몇 년 전에 좀 그런 일이 있긴 했었어. 원래 부인이 있으셨는데 이혼하시고 거의 30년 나이 차 나는 어린 지금 사모님이랑 결혼하신 거야. 지금 셋째 가지셔서 잘 살고 있긴 한데 잠잠해지기 전까진 말들이 좀 많긴 했지. 현재 어린 사모님이 사실은 반장님 부부가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후원해줬던 고아원의 아이였다고 하더라고. 원래 사모님 입장에선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지. 뭐라고? 저는 너무 놀라 아찔해져 오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더 듣기 위해서 어린 사모님에 대해서 더 캐물었고 제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얘기는 더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장님이 햇병아리 시절에 어느 한 절도범을 뒤쫓았는데 절도범이 막다른 길에 몰리자 한강에 몸을 던졌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절도범은 목숨을 잃었고 그 부인도 아기 낳다가 잘못돼서 그 아기가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하는데 계속 안쓰러운 마음에 돌봐주다가 지금 상태가 된 것 같아. 뭐 남이 보면 불륜이지만 본인들은 그만큼 절절한 로맨스가 어딨겠어. 안 그래? 자기야, 나 지금 그 상사네 집을 가봐야겠어. 혹시 주소 알아? 얼른 당장 그 상사네 찾아가야겠다고. 얘기를 들은 후 흥분한 저는 남편한테 이성을 잃은 상태로 소리를 질러댔고 남편은 갑자기 오밤중에 무슨 상사네 집을 가려 하냐고 뜯어말렸지만 이미 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이기에 저는 울며불며 그 상사의 아내가 아무래도 그토록 찾고 있었던 내 동생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남편은 결심한 듯 저를 상산에 데려갔고 저는 아파트 문을 부서질세라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남편의 상사와 뒤로 숨은 어린아이 2명이 나오더라고요. 전 아이 2명을 본 후 눈이 뒤집혀 상사의 멱살을 잡았고 한서린 울음을 토해내며 악을 썼어요. 당신 부인 어딨어? 당신이 한강으로 몰고 간 사람 이름 김종덕 맞지? 고아원에서 있었다던 당신 부인이 바로 그 김종덕 씨 딸이고 제발 사실대로 얘기해. 안 그럼 나 당신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상사는 갑자기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며 절 신고하겠다고 했고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어 정신이 반쯤 나간 절 일단 말리며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모님 어딨냐고 물으니 상사는 황당한 듯 조금 진정하고서야 왜 우리 집사람을 찾냐고 그렇게 묻는 말에 제가 다시 끼어들었죠. 내가 바로 그 김종덕 씨 큰딸이에요. 근데 당신이 쫓았던 김종덕 씨 큰딸이라고요. 내 동생을 그렇게 고아원에 보낸 후 내가 얼마나 맘 졸이며 아파하며 살았는데 근데 내 동생이 어떻게 50된 당신이랑 결혼할 수가 있어. 그냥 잘 돌봐주면 될 것이지. 대체 내 동생을 왜 당신 불륜에 끌어들인 거냐고.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자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잘못 알고 왔다며 입장을 피하다가 남편이 앞장서 제 편이 되어 설득하니 끝내는 긴 한숨을 쉬고 절 집으로 들여보내주었습니다. 어린아이 2명은 한창 소란스러움에 겁에 질렸던지 지아파 뒤에서 숨어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와 닮아 보이는 조카를 보며 저는 그
그가 내 동생과 결혼한 게 확실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상사는 현재 아내와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든 좋게 꾸미려고 했지만 결론은 남편이 해준 얘기와 똑같았어요. 원래 그 아이를 입양하려 했는데 당시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우리 사이에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딸 하나까지 있는데 그 아이를 왜 입양하려 하냐고 해서 봉사활동 겸 드나들며 그 아이의 후견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살 성인이 된 후 그 아이는 내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며 여자로서 다가왔고 저 역시 그 아이를 어느새 사랑으로 받아들였기에 지금의 아내와 이혼한 후 내 아내로 맞았어요. 첫 시작은 잘못된 사랑이 맞았지만 어쨌든 우린 부부로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뻔뻔스런 낯짝을 치워버리고 저는 동생을 만나겠다고 어딨냐고 물었고 그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돌아가라고 한 후 본인도 아내의 의견을 물어보겠다 했습니다. 저는 피가 말라가는 신혼 첫날 밤을 눈뜬 상태로 허무하게 울며 보냈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그는 절 산부인과로 안내했습니다. 쓰제라서 그런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는데 능력 없던 남편을 만나 제대로 입원조차 못했던 엄마와 비해서 여동생은 어쨌든 인간으로서 대우는 받고 살고 있는 셈이었네요. 그 남자가 문을 열자 갓난아기에서 성인이 되어버린 여동생은 화난 얼굴로 그를 맞았고 낯선 손님들인 우리조차 지 남편한테 미리 얘기를 들었던지 그닥 어렵지 않게 대했습니다. 저는 동생과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며 남편과 그 남자에게 자리를 피해달라 했고 여동생 또한 끄덕이며 허락했네요. 문이 닫히고 동생인 그녀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눈물을 삼킨 후 가까이 다가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어린 날에 엄마가 남겨준 내 선물인 내 동생.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할머니를 설득할 힘이 없었다고 절절하게 진심을 전했지만 동생 딴에는 언니라는 피부치가 크게 와닿진 않은 모양이었어요. 오히려 아이처럼 우는 저를 어른스럽게 다독여주다가 저를 떼내고서는 이리 말하더군요. 당신이 내 언니라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더 정확해지겠네요. 이미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를요. 내가 그동안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컸는지 내 아픔을 그 슬픔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모를 거예요. 그런 내 곁에 있어줬던 건 언니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있는 내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어엿한 옆자리에 앉고자 했던 건 다 내 의지였고 능력이었다고요. 언니를 만난 건 기쁘지만 나를 위한다면 그냥 내 삶에는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한 남편분께서 우리 남편 까마득한 후배 직원이라던데 제 남편한테 얘기해서 잘 좀 봐달라고는 얘기해 줄게요. 이유야 어쨌든 날 버린 가족에게 베풀 아량은 그게 전부네요. 라며 냉랭하게 제 뜻을 전했고 저는 동생의 반응을 보며 그간 많이 힘들었구나, 외로웠구나 싶었지만 참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나오고서도 여동생은 늘 제게 시큰둥하기만 했어요. 우리는 25년 만에 만난 친자매였지만 엄마가 내게 남겨준 선물은 나를 짐작 취급하며 제가 뭘 하든 어떤 호의를 베풀든 그저 어떻게든 제 남편 잘 봐달라고 애쓰는 모양새로밖에 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내 동생에게 하염없이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조카들을 대신 봐주기도 하고 임신 때문에 힘들어해서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친정엄마처럼 반찬이나 이것저것 당기는 음식들을 해주기도 했지만 제 동생은 보이지 않는 선을 제게 그으며 거리를 유지했네요. 지금도 다시 만난 지 꽤 됐지만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동생을 만난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그녀가 비록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닐지라도 내가 평생 동생에게 죄책감을 가져서 희생해야 하는 위치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엄마가 남겨준 선물이라는 것은 변치 않기에 제가 노력하면 언젠간 다친 동생의 마음에도 봄이 올 날이 있겠죠? 다들 내 동생에게 상간녀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자 동생인 그녀에게 저는 한 핏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저지른 일이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내 동생도 그 남자의 본부인에게 저지른 일이 어쩔 수 없었다며 그리고 부모님의 산소도 등지고 언니인 내게 정이 없는 것조차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이해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동생과 내가 그리고 내 가족들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